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을 좀 사실 우습게 보는 영향도 있어요. 마지막에 약간 설거지라고 표현하기 싫었지만 설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업비트 이용자들은 다 설거지 당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물론 물론 말하신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업비트에 올라왔을 때 이제 한국인 매수세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실 김치 프리미엄도 생기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매수세에 비해 돈을 못 번다. 리서치 접근법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바꿔 나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코인으로 투자를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분은 이그나이트 캐피털 트레이딩 헤드 박승현 님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여의도에서 주식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닿으니 크립토 펌에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승현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7년 정도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업계에서 친했던 선배의 콜을 받고 크립토 업계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코파운더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프롭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얼리 스테이지 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략들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크립토 트레이드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백수라는 거죠?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과 이제 싱가포르에 사무실이 각각 있어서 출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1조 정도를 운용하는 주식 매니저셨는데 어떻게 여의도를 또 떠나서 이그나이트에 합류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 싫어서였는지, 크립토에서 큰 돈이 된다, 혹은 그냥 여의도가 싫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을 사실 제가 1조를 운용했었을 당시에는 대부분이 기관 자금이었어요. 그리고 기관 자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한 많은 이제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의 한도도 있고요. 그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등의 한도가 있어서 저는 여의도에 있을 때부터 조금 어그레시브한 걸로 되게 좀 유명했어서 그런 제 스타일과 좀 더 자유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크립토 업계로 이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 맞으신가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주변 이제 여의도 선배분들에 비교하면 물론 이제 대표님을 비교하면 아니겠지만 아닙니다. 일단 홍콩에서 대학교를 다니신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투자 쪽으로 커리어를 잡으셨는지. 사실 홍콩에 가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홍콩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콩에 가게 됐는데 금수저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홍콩에서는 사실 지금이야 좀 명성이 많이 이제 추락하였지만 라떼만 해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금융 또는 IT에 가는 것이 사실 유일한 진로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선배들이 그 분야로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금융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홍콩에서 금융권에 계셨던 분들인가요? 한 분은 이제 홍콩 투자은행에서 퀀트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IT 회사나 또 크립토 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애널리스트라든가 운용사라든가 이런 걸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도 그쪽에 대한 수요와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수요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선배들을 봤었을 때 당시에 운용사는 한 만큼 벌고 대신에 자리도 좀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에 가까웠는데요. 제가 이제 입사를 했었을 때 운용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나 운용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진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운용사로 계속 진출을 희망하실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실력에 자신이 있고 자기가 번 만큼 보너스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통 금융이 아니라 크립토 업계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업으로 갔다가 많이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전업으로 갔다가 돌아오신 선배들도 많은데요. 사실 전업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같이 실력이 있는 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게 되면 스트레스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자기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이게 엄청난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셀프 디스플린? 자기 통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여러 명이서 같이 했었을 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전업을 혼자 하는 것은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면 가장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적으로. 얼마 벌었다라고 사실 들은 건 많은데요. 제가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하신 분은
이제 한 400억 정도를 버셨습니다. 그 선물 거래였나요? 아니면은 뭐 디파이나 이런 쪽이었나요? 선물 거래는 아니었고요. 선물 거래로 사실 성공하신 분들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디파이 일드 파밍 통해서 당시에 디파이 서머였을 때 그때 좀 토큰이 좀 무분별하게 뿌려져서 연 기준 막 계속 10%, 늘어났죠. 네, 1000% 뭐 20000% 이렇게도 수익률이 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해당 프로토콜들은 다 망했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초입부에 잘 들어가서 이제 엑셋을 잘 하신 분이 이제 복리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좀 돈을 버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 트레이딩으로 잘 못 버는 케이스들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선물 케이스로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버신 분들은 저도 되게 많이 봤고 저도 사실 선물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는 많이 벌어봤는데 그게 욕심이죠. 왜냐면은 사실 저도 이제 2억 정도로 시작해서 24억까지 불렸었는데요. 그걸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몇백억이 든다. 이거 똑같은 걸 한 번만 더 거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금액이 커지면 제가 작았을 때 했던 것처럼 못 하거든요. 사람 멘탈이라는 게. 그래서 선물로는 한 번 크게 버시고 카지노에서 돈 한 번 따고 나오라는 것처럼 사실 선물도 비슷한 영역에 있는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네, 저도 2017년도 이럴 때 처음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작은 집을 하나 사고 남는 돈 3천으로 선물을 넣었는데 그때 그냥 비트코인 10배 롱 뭐 이 정도로 했는데 순식간에 한 달 만에 7억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매도를 했죠. 당연히 매도를 하고 이제 약수 옥수 쪽에 집을 보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한강뷰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한 번만 더 벌면 맞아요. 한강뷰인데 내가 왜 약수 옥수 가야 되냐. 사실 그게 이제 실패의 이제 시작, 탐욕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손절 라인을 못 지키게 되고 평소라면 끊어냈을 거를 다시 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계속 그냥 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 자기 자신한테 잡아먹히는 바로 청산 당했죠. 네, 바로 청산 당했습니다. 그 업계에 있는 저 매니저 선 후배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건데 제가 아까 그 각종 컴플라이언스 규제가 싫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뭐 마음대로 거래하고 싶은데 턴오버 레이트도 정해져 있고 사실 근데 그게 일종의 보호 장치가 된다는 걸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전업으로 나와서 느끼곤 합니다. 이게 왜 있는지 약간 좀 공감이 된다. 그때는 그렇게 싫었지만 퀀트로도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코인에서? 코인에서 퀀트로 사실 돈을 벌 수 있고요. 있는데 이제 제가 개인들한테 이제 퀀트 전략을 추천하지 않는 건 퀀트의 백테스팅보다 사실 데이터를 정제하고 깨끗한 데이터를 잘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쉽게 사서 이제 구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벤더들을 사용하시곤 하는데 원물하고 그런 이제 데이터 벤더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 정확도에서 엄연히 떨어지고요. 크립토에서는 이제 몇 초 차이가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하진 않고 옛날에는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지금도 7%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20-30%도 그쵸. 갔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그런 걸 포착하는 기회를 코딩으로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거래소 간 아비트라지도 그렇고 한국으로 자금을 이제 이렇게 순환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면서 퀀트 전략이 기관급에서는 되지만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코인 투자에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립토 시장이 옛날에 닷컴 버블 이전의 코스닥, 코스피 그런 좀 미성숙한 시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토큰들을 투자를 하실 때 그 토큰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리서치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 보고서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무적인 지표들 혹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토큰들의 리서치를 할 때는 어떤 항목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되나요? 예전에 2017년, 18년 때까지만 해도 이런 툴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없었죠. 네, 지금은 토큰들이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고요. 뭐 펀딩 레이트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있을 것이고 스왑 할 때도 돈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런 이제 재무제표에 올라갈 만한 통계들이 디파이라마나 다양한 지금 툴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코인에 이름이 좋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름이 예뻐서. 이름이 예뻐서 귀여워. 뭐 그거는 지금 밈코인에도 통하는 전략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들에서 나오는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비슷하게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조금 더 그러한 밸류에이션의 접근법이 타당할 수 있는데 크립토 시장엔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가 함께 움직이는 센티멘트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디스코드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수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굉장히 더 빈약한데 그런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나요? 일단 초기 프로젝트 투자할 때 저희가 시도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의 것을 크립토로 가져왔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래비티 같은 옵션 거래소를 투자를 했었을 때도 저희의 시스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도 옵션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더 거래량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이 한 5%도 안 됩니다. 옵션이나 선물이. 그래서 크립토 시장이 이제 성숙해지면 분명히 이런 절차를 따라 밟을 것이고 그러면은 옵션 거래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전통 금융과 결정을 내리는 거죠. 선물 옵션 거래를 추천하시는 겁니까? 옵션 선물 거래는 추천은 한다기보다 사실 이게 전통적인 선물 거래소도 그렇고 옵션 거래소도 그렇고 그 해당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해지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바이낸스의 무슨 뭐 BNB로 런치풀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토큰들을 파밍하고 이런 전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BNB의 이 가격 노출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죠. 파밍만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선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보유한 만큼 공매도를 걸어서 위험을 해치할 수 있겠고요. 적극적으로 배수를 걸어서 투자를 하라고는 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투자가 있나요?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몇 배의 수익이 났다. 최근에 가장 재미를 봤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좀 색깔이 명확하게 달라서 좀 재밌습니다. 하나는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AI 관련 종목들을 많이 담았어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수강생 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줬었고,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7배, 8배 정도 가서 큰 수익이 났고요. 두 번째는 밈코인인데,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그 미국에서 큰 하나의 밈이 된 트럼프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라는 코인은 이제 트럼프를 메인 마스코트로 내세우면서 미국 이제 전쟁 참전 용사들한테 기부도 하고 그런 약간 애국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한 1불쯤에 담기 시작해서 최고점이 한 12불까지 갔었던 그런 코인입니다. 마침 저희가 어제 수업 때 다뤘던 민코인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밤 새벽 2시에 저도 들어갔고 이제 승현님도 들어가서 저도 4만 달러가 지금 거의 9만 달러 정도로 한 10시간 됐나요? 네. 네, 그 10시간 정도로 정도 됐어요. 순식간에 이제 2배 이상이 오른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민코인은 참 바라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민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누군가는 엄청난 페페 같은 코인들이나 이런 코인들은 시총이 지금 어느 정도죠? 엄청나죠? 시총이 뭐 빌리언이잖아요. 조 단위를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졌고요. 이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었을 때 시총 랭킹 10위까지 근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르는 방법은 되게 어려운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 중에 어느 게 가장 다운로드가 많을 것 같을까? 그걸 맞추는 거랑 똑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대중성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IP에 열광을 하는지 디즈니 캐릭터 고르는 것과도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항상 좀 후회하고 제 주변 분들도 항상 후회하는 게 보통 일찍 익절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때 팔았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크립토 같은 경우도
그런 버블의 형성이나 그런 추세가 그 광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밈코인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2배 정도 났잖아요. 그럼 원금을 끄집어내시고 나머지는 이제 먼지가 되든 뭐 100억이 되든 그때까지 보유를 하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이로운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도 이제 주변에 제도권 금융에 있거나 저희처럼 전통적인 파이낸스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내재 가치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언가 슈팅이 났을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하던 내재 가치 이상이네 하고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지만 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창민님 선배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인스타그램까지는 합니다만 네. 틱톡은 도저히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왜 보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저도 항상 마케팅 공부용으로 받았다가 지웠다가 받았다가 지웠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쇼폼 영상, 그런 뭐 댄스 챌린지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미 저는 그 나이대가 다르죠. 대세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밈코인도 사실 그런 투자계 쇼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끝까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주의라서 어떠한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걸 굳이 배제하는 것보다는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똑같이 따라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지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뭐 그게 좋게 보면 투자 철학일 수 있지만 보통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시장을 역행하는 방식을 가거나 물론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결국 시장을 추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지만 가격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었을 때 빨리 또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지만 디파이 하나를 샀다가 0.9와 1.9에 사서 거의 12달러까지 갔지만 분명히 9달러의 추세 꺾이는 거를 같이 확인을 했는데 선뜻 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팔라고 그렇죠. 말씀을 저도 꺾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 혹시나 하는 또 무언가의 기대감과 이미 또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수익 극대화하는 게 힘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항상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떨어질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고 오르면 사라고 하면 못 산다고 해요. 왜?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오를 때 사야 되는 거고 내가 샀는데 올랐을 때 내 자금을 더 태워야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추세 추종 매매의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대부분 사람들의 뇌는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결국 투자를 잘하는 거랑 트레이딩 잘하는 게 뭐 본질은 같지만 좀 다를 수가 있을 건데 공통점은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 제가 봤을 때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일단 남이 얼마를 벌든 별로 개의치 않고 배 아파하지도 않고 자기가 얼마를 벌든 기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좀 약간 감정에 무딘 사람들이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나간 실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털어내고 빨리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유연하게 사고하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모멘텀 트레이더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제가 산 종목에 대해서 큰 애착도 없고요. 그냥 잘 벌어주면 좋은 팔고,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고. 근데 이제 가치 투자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립토에 오면 그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빠질 때만 담는 약간 마이클 세일러 같은 투자 방식을 채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스타일마다 달라서 사실 이렇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는 어드바이스는 못 하겠지만 자기 스타일에 맞는 투자법을 수업료를 내가면서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그 전략으로만 계속 고수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이로우니까요. 그럼 뭔가 추세나 이런 거를 볼 때 차트에서 볼 때 좀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보시는 것들이? 지표는 다양한 걸 보는데 크립토 같은 경우에 주식과 다르게 실시간으로 홀더 수라든지 지갑의 개수 그리고 거래량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는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온체인 지표라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온체인 지표를 저희가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저희가 촬영 오기 전에 어제 저희가 같이 들어간 코인 창업자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지갑을 좀 분리해달라고. 네. 왜 그러냐니까 너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가 지금 팀보다 많이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홀더를 사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오늘 바로 연락이 와서 좀 배분되어 있는 형태, 이 지갑도 누군가가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규 진입자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덤핑하면은 가격이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문화 자체가 주식과 굉장히 다른데 탈중앙화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 중앙 집권하는 그런 정부나 은행을 믿지 못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많이 벌자, 다 같이 잘 되자 이런 문화가 좀 만연해 있어서 큰 홀더가 뭐 미리 토큰을 가지고 뭐 받았다거나 이런 게 이제 온체인들로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특히나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연락이 왔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좀 배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갑을 나눠서. 주식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비단 크립토의 이슈는 아닌 게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밈코인과 비슷한 요인으로 촉발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갈수록 어린 세대들이 이제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투자가 몰려가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품, 맨날 이제 들었던 게 비트코인 거품이다 말을 저는 거의 뭐 비트코인이 500만 원 뭐 이럴 시절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거품이 지금 이제 1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중요한가요? 이 거품이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품을 먹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뭐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희가 살면서 보는 다양한 자산분들이 다 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치의 정의는 누군가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의사만 있다면 사실 어떤 자산이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 유품이 남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비싼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가치 투자 관점에서 크립토를 접근하기에는 알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워낙 유명한 투자자 이제 거물들이신 뭐 워렌 버핏 형님이시나 그런 분들이 그런 가치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IT 테크에 투자하지 않아서 최근 수익률은 조금 비교적 저조한 만큼 이제 가치 투자에서 IT에서 이제 크립토로 점점 이제 이 투자하는 연령대도 어려지고 조금 더 어그레시브해지고 왜냐하면은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는 투자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대세다 보니까 추세 추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승현님 강의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이제 트위터를 가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보면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얼굴 하고 있는데 뭐 수백억 자산가인 경우고 나이도 어린 경우들이 많고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도 알게 모르게 많지 않을까요? 한국에도 크립토로 뭐 몇백억씩 버신 분들은 많이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업비트나 그런 빗썸이라든지 제도권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대표 거래소로 오기 전에 이미 자그마한 거래소들에서 상장이 많이 되고 마지막 도착지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을 좀 사실 우습게 보는 영향도 있어요. 마지막에 약간 설거지라고 표현하기 싫었지만 설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업비트 이용자들은 다 설거지 당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물론 물론 말하신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업비트에 올라왔을 때 이제 한국인 매수세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실 김치 프리미엄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동성이 여기 있는데 프로젝트 시작은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해서 가격을 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락 주셨을 때 강의를 함께 해보고 싶었던 이유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수세에 비해 돈을 못 번다. 리서치 접근법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바꿔 나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코인으로 투자를 못한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백서나 이런 게 영어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그렇지 않죠. 영어를 다 잘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읽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귀찮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사놓고 나중에 리서치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 바꾸고 싶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놓고 리서치를 해요? 네, 그럼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자, 결국 우리가 계속 추세 추종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크립토 포트폴리오를 가진 전 재산으로 운영하는 건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 부동산도 조금 있고 뭐 주식도 조금 있고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켜 놓으면 좋겠지만 부동산이 없으면요? 크립토 포트폴리오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현물을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 현물을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리냐면 주식과 변동성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알트코인들은 저희 어제 들어간 종목도 2만 % 가까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2배로도 감내낼 수 없기 때문에 계좌가 녹는 게 너무 순식간이라 무조건 현물을 추천드리고요. 단순히 방향성을 보는 이제 매수나 매도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가진 토큰으로도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대여를 해줘서 돈을 버는 디파이 파밍도 많거든요. 이전에 많은 펌들이 이제 그런 걸로 문제가 되긴 했는데 루나 같은 게 딱 그런 구조 아니었나요? 근데 루나는 조금 다른 게 루나의 가격은 루나가 알고리즘믹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 그걸 맡긴 거거든요. 이게 담보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담보되는 것도 심지어 비트코인이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실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RWA라든지 다양한 섹터들이 나오면서 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수료를 기반으로 그 스테이커들한테 이율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어떤 회사에서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디파이 쪽에서도 지금 기준의 한 연 20-30%는 어렵지 않게 리서치만 하신다면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올해가 되기 전에 좀 예상했던 시장을 주도할 섹터들이 AI, 뭐 게임, 아까 RWA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어떤 섹터들이 시장에서 크게 큰 수익을 주고 있나요? 가장 수익이 높았던 종목들 대부분 AI 종목들이고요. AI 종목들이 최근 1, 2월 달 이제 기준인 거죠. 몇 달 됐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시작한 건 한 5, 6개월 전부터 계속 담기 시작했었고요. 일단 챗GPT 4.0 나오고 그리고 이제 소라 AI라고 텍스트를 넣으면 프롬프트가 이제 비디오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에 쇼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서 뭐 렌더링 하는 토큰들도 많이 올랐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쪽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AI 종목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밈 토큰 역시 수익률이 좋았는데 제가 몇 가지 밈들은 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좀 웃긴 얘기인데 대부분이 그 일본 견종 그 시바이누에 좀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밈코인을 이왕 모을 거 좀 동물원처럼 다양한 동물들을 모아보자 해서 뭐 개구리 하나, 뭐 시바이누 하나, 그리고 이제 개 관련 밈 토큰들이 너무 이제 강세였다 보니까 다음 웨이브는 고양이 관련 밈 토큰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럼 앞으로 좀 새로운 테마들, 어떤 테마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경우도 아직 선물은 이미 엄청 커졌지만 옵션 같은 경우 아직 기존 전통 금융에 비해서 아주 낮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밍 관련해서 워낙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아이템베이에서 뭐 리니지 게임도 그런 것들이 이제 NFT화 되면서 게이밍도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기관들이 디파이를 하려면 개인과는 다른 또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를 따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스티튜셔널을 위한 기관 전용 디파이 플랫폼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루나로 많이 버셨고 많이 날린 적도 있으시잖아요. 루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나에 대해서는 사실 애초부터 사기로 만들어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어떤 되게 똑똑한 천재가 이제 과학자로 설명을 하면서 약간 실패한 과학자의 실험이었다고 사실 생각이 드는데 중반부 이후로부터는 이게 이율이 유지가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너무 무리하게
이제 자존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디파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대두되어 왔었어서 꼭 루나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역시나 터졌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가격 결정 모형이나 그런 담보에 대한 구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잘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사실 그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터지면서 크립토도 조금 더 그런 스캠에서 벗어나, 물론 스캠도 지금 여전히 엄청 많지만요. 전반적으로는 수익도 나눠주고 뭐 그냥 토큰을 찍어내서 주는 게 아니라 매출도 확인시켜주고 이런 좀 건강한 투자 문화가 좀 형성되고 있어서 저는 언젠가 한 번은 터져야 할 구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나 덕분에 투자 문화가 좀 건강하게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좀 되게 대답하기 너무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터질 게 터져야 됐다. 루나는 터졌어야 했던 게 맞죠. 네. 그럼 거기 투자하신 분들도 다 터졌어야 됐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저도 뭐 처음에는 저는 되게 회의적이었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설득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루나를 숏치면서 손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일렀던 거죠. 근데 사실 유지가 계속되고 사이즈의 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그 현상만을 믿었던 것인데 많은 분들도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그런 문화가 조금 더 많이 생겨야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상 뭐 비트코인 반감기 되면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예측이란 게 가능한가요? 사실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시간에 대한 예측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25년 말까지는 아주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에 전고를 깼던 패턴들을 보면 2배나 3배를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현물 ETF들도 승인이 나면서 블랙락 같은 큰 투자은행들이 ETF를 운용하면서 현물을 꾸준히 이제 시장가로 긁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5년 말까지 2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ETF 대기 중인 게 이더리움이 있을 거고 또 몇 가지 현물들이 ETF로 신청이 된 것들이 있나요?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ETF를 출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더 ETF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제 딜레이가 났는데 사실 비트코인 ETF도 딜레이가 여러 번 났었어요. 났잖아요. 그래서 이더도 결국에는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레이스케일이 뭐 폴리곤을 포함한 기타 뭐 다른 ETF도 출간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통 제도권 금융 쪽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지금 ETF 거래 자체를 막아 놓지 않았어요? 발표 났던 걸 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대선인데 거기서 이제 각 양쪽 당 전부 다 크립토에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아, 그런가요? 어느 당이 당선이 되더라도 크립토에는 좀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아니요, 원래 대선 전에는 큰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저한테 그런 정치적인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코인 투자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첫 코인 투자는 2015년, 6년쯤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시작을 했던 이유가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자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나요? 그 친구도 일반 평균적인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산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당시 그 정도 시기면은 사실 비트코인 막 50만 원, 그쵸, 몇십만 원대였던 거고, 저도 처음 샀던 게 이더리움 10,000원일 때 샀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시절인데 그 친구는 그때 그걸 알았는데, 물론 뭐 저도 그때 알았지만 부자가 못 된 것처럼 사실 또 안다고 또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긴가민가했어요. 저도 그렇고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도권에 있었을 때 뭐 그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연락이 왔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인덱싱 매니저를 구한다 해서 당시에 여의도에 있던 퀀트 매니저들한테 다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안 갔던 이유가 제도권에서는 이게 결코 살아남을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컸어요. 왜냐면 이제
기축통화 달러인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납두겠느냐. 사실 그런 태도는 아직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안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더리움 10,000원을 100개를 심심해서 사봤다가 뭐 순식간에 50,000원이 되길래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사실 주식이 5배를 가는 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다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게 기존 전통적인 주식들을 사실 생각을 하면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코인들의 시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다, 뭐 몇백억도 안 할 때라 보니까 그런 수익률이 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주식처럼 가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졸업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하루라도 일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솔라나 17불일 때, 비트코인 2만 불일 때 사라고 많이 말했는데 안 사잖아. 안 사죠. 안 사고 3만 불 됐을 때 지금 사도 돼. 4만 불 됐을 때 지금 사도 돼. 그래서 어느새 1억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산 사람들은 한 2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이더리움도 한참 전부터 해서 실제로 뭐 70만, 50만 원 이럴 때 사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 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만의 통계이지만 이게 올라갔을 때 고점을 뚫고 약간 나도 이 파티에 껴야 돼 하면서 그 두려움, 그 포모에 사시는 분들이 저평가돼 있을 때 사시는 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추세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크립토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은 사이클이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던져줄 때 그때부터 차곡차곡 담아서 오래 버티는 그런 인내심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권에서 이제 컨트도 하셨고 이제 운용 매니저, 펀드 매니저도 하셨는데 요즘에 유튜버들 보면 뭐 크립토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개 중에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이제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시는 훌륭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정 코인이 뭐 몇백 프로 갈 것이다. 뭐 아니면 나만 따라오면 고정 이율 하루에 뭐 20% 벌 수 있다. 이런 소위 말하는 가짜 전문가가 너무 판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서치하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귀찮은 일이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좀 악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이제 건강한 투자 문화가 이제 생기면 그런 것의 진위 여부를 구분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최근에는 뭐 그 이부진 그 신라호텔 이부진 님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 뭐 유명인들이라면 다 겪는 일들이고 참 그게 주식에서부터도 그런 것들이 리딩방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았는데 결국 그게 그대로 크립토로 옮겨진 것 같고 그 사실 아시잖아요. 크립토 유튜버들이 돈 자랑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레퍼럴 수익으로 한 달에 뭐 몇 억씩 버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과연 투자를 잘해서 벌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소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마 정도 벌면 이 돈에서 졸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면은 한 100억 정도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뭐 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죠. 100억이 아니라 뭐 수백억을 이미 달성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아서 네 그렇기도 하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억을 실제로 제가 벌어서 이렇게 쥐고 현금 100억을 쥐고 있어도 계속 좋은 분들이랑 함께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 번의 실수로 훅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억제해 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회사에서 그동안 이제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본인들 자체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 올해 수익만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10
몇 프로, 15%, 16% 정도 났던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저희 고유 자금으로 굴리는 거다 보니까 100% 이렇게 어그레시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용하고 있는 그 델타 포트폴리오는 이제 토큰들을 현물을 구매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요거는 수익률이 160%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마가인데 1불쯤에 사서 이제 12불까지 가서 이제 1200%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 어제 들어간 사실 펩 이누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 이제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마이너스를 찍은 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아직은 한국에서 크립토 운용사가 법적인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가 정비가 되면 아예 운용사로 전환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회사 쪽은? 그런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내부 자금을 가지고만 운용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저희 팀이 기존의 크립토 팀들이 많지만 조금 다른 게 이제 제도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크립토가 이제 제도권이랑 융화가 될 때 그 중간 다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뿐만 아니라 뭐 어드바이저리라든지 다양한 방면에서 뭐 M&A라든지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블루프린트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억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 찍었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뭐 내년까지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내년까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세금도 없잖아요. 네, 세금 관련해서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개발에 착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사실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연구나 개발, 세금에 대한 가세 체계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유예가 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6년 정도에 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업도 지금 승현님이 저희랑 함께 크립토 투자 전략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단순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옵션을 이용한 전략들도 있고, 또 저희가 실제로 투자를 했던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와도 강의가 끝나면은 자기가 찾아서 어떤 토큰이 자기 마음에 든다. 그래서 사고 싶다. 이 정도의 실력은 될 수 있게끔 강의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이제 겁들이 많으신데요. 네, 아무것도 몰라도 와서 배울 수 있으니까 다양한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일기 수업 때 다뤘던 종목들이 2배, 3배 간 것들도 많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VC부터 시작해서 운용사 직원들 그리고 일반 직장인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앞으로 2기에 또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수업 방식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마지막으로 승현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님. 네, 저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행히 많은 자산들이 올라주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좀 행복해하고 계시죠? 행복해하고 계시고 수익 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사실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리는 것 같지만서도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서 거기서도 제가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보던 것만 보던 사람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이제 투자 의견 나누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문화의 시작인 것 같고요. 다음 기수분들 때도 전통적인 금융뿐만 아니라 왕초보 분들도 오셔도 되는 거죠? 네, 다 왕초보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저희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권이랑 융합을 할 때 미리 이제 선례로 삼을 수 있으니까 좀 업종이 꼭 금융이 아니시더라도 오셔서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그나이트 캐피털 승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